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환율과 오버슈팅의 심화 학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영상 두 개를 통해서 지문과 문제를 분석했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리 영상을 봐도 이해되지 않아요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핵심되는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경제 전공이 아니라서 이해했는 듯 했다가도 한 번씩 헷갈리는 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당연히 처음 접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어렵지 않은 학생은 나는 경제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경제과 가셔도 돼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능 문제로 출제됐지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2018년 수능 문제, 즉 2017년도 수험생들이었겠죠. 치고 나서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다루어지고 수능 수험생들이 멘붕에 빠지기도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천천히. 3문단에는 세 번째 문단, 다음 문단이라 보도 돼요. 거기에는 오버슈팅이 발생했을 때 물가와 환율의 장기적 측면이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지문을 옆에 놓고 보시면 제일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가하 부분에 첫 번째 문단에 정부의 정책 수단 사례의 네 가지 특성을 얘기했어요. 특징을 얘기했고 그러다가 그 중에서 환율에 관해서 정부는 어떤 정책 수단을 강구할까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나다라에서는 환율의 특징을 먼저 얘기해주고 마에 가서 구체적으로 정책 방법에 대해서 위세 조정 정책 수단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부는 아주 조심해서 이 정책을 펼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문단은 환율이 예상한 것과 달리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오버슈팅은 물가의 경직성 또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때문이다라고 오버슈팅의 원인까지 날세게 했었어요. 두 번째 문단에서. 그러면서 세 번째 문단에 가면 실은 세 번째 문단에는 물가와 환율이 단기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장기에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 3문단에서 세 번째 문단에서 말하는 것은 환율이 앞에 사실은 요 말이 빠졌는데요. 통화량이 늘었을 때, 통화량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장기적으로 환율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 결과에 대한 것은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물가는 단기적으로는 경직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신축적으로 통화량에 맞춰서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반면에 환율은 그때그때 단기적인 시점이나 장기적인 시점 모두 신축적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환율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오버슈팅은 단기에 물가가 경직적인데 반해서 환율은 신축적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4문단에서 보기로 하고 일단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장기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이 된대요. 그러면 구매력 평가설에서 말하고 있는 장기의 환율은 어떻게 변화되냐면 맨 먼저 통화량이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물가가 따라서 올라간다고 해요.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 통화량이 는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넘친다는 뜻이야. 돈이 넘쳐나면 돈의 가치가 낮아지겠죠.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물가는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물건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자의 경우는 살 사람이 돈을 비싸게 불러도 살 사람이 있으니까 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물가도 통화량만큼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물가분의 통화량을 실질 통화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본문 내용에 지문에 요거 나와요. 그래서
결국 장기의 그 구매력 평가설에서는 통화량이 는 만큼 물가도 둘 다 올라가니까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실질 통화량은 그 본문에 나오듯이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것이다 라고 나왔고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여기서 실질 통화량은 똔똔인데 같은데 환율이 그래서 결국 올랐어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어렵다면 일단 단순하게 장기의 그 환율은 한번 외워볼까요? 통화량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온다. 다 올라간다. 근데 물가 통화량은 실질 통화량과 연관되기 때문에 물가분의 통화량이 실질 통화량이라서 둘 다 올랐기 때문에 똔똔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화량이 오르고 자국 물가가 오르고 환율도 오른다. 이 세 개를 외우시고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외우기라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질 통화량은 물가분의 통화량이기 때문에 둘 다 올랐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익히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 난 진짜 나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장기야, 장기에서 외우기라도 해야 될 거 안 되면. 통화량 오르고 물가 오르고 그다음 물가분의 통화량이 실질 통화량이니까 실통 같아지고, 실통 같다는 것은 변함없다는 뜻이에요. 같아지고, 요거는 이제 뭐 굳이 지금 말할 건 없고 마지막에 말하면 되는데 환율이 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일 궁금한 게요. 근데 갑자기 여기 환율은 왜 올라가요? 환율은 왜 올라가요? 라고 되겠죠. 자, 환율은 왜 올라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서는 환율을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프린트 지문에 다 세 번째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구매력 평가설에서 말하는 환율이에요. 환율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두 번째 형식 단락에도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형식 단락에 둘째 줄 한번 볼까? 둘째 줄 보면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게 환율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다해 가면 구매력 평가설에서 장기의 환율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다의 세 번째 문단, 다의 밑에서 왼쪽 단락의 세 번째 줄 보면 환율은 자국의 물가 수준을 외국의 물가 수준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나눈 비율이라 했거든.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달러라면 미국의 물가를 이제 P는 이제 물가를 나타냅니다. 프라이스. 물가 미국의 아메리카 미국 물가에 우리나라 물가를 분자로 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를 미국 물가로 나눈 것이다. 나눈 비율이다라고 보면 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 물가는 그대로 있어. 미국 물가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 나라 할게요. 외국 물가 할게요. 외국 물가 본문대로 외국 물가분의 자국 물가, 우리나라 물가야. 이게 환율이야. 구매력 평가설에서 말하는 환율. 그러면 외국 물가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물가는 어땠어? 아까 통화량이 늘어나서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결론이 뭐야? 분자값이 늘었으니까 결국 이게 환율이라고 했거든. 이게 환율이야. 구매력 평가서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환율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궁금증이 해소되겠죠? 해소되잖아. 왜 선생님 통화량은 돈이 늘어난 거고 시중에 돈이 막 넘쳐나는 거고 통화량이 늘은 만큼 물가가 올라간 거야. 그러면 자국 물가분의 통화량이기 때문에 실질 통화량은 똑같아. 그럼 환율이 따라서 올랐대. 그래서 장기의 구매력 평가서는 통화량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다. 세 개 다 올랐다고만 기억하시면 돼. 다 올랐어요로 기억하시면 돼. 그런데 환율은 무조건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밝히자면 우리나라 물가를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야. 나누면. 자, 다시 나누면 된다. PA분의 P. 자, 다른 나라 물가, 미국 물가로 우리나라 물가 해가지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얘는 변함없는데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갔어. 선생님, 근데 미국 물가가 오를 수도 있잖아. 자, 경제의 이론을 이해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라 했죠. 다른 조건 말고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하나의 조건만 바뀌었다는 전제로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내 통화량이 늘고 물가가 올랐을 때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환율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 한 번 더 또 할게요. 또 합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합니다. 장기 구매력 평가사는 실은 통화량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실질 통화량은 그대로다.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단기에는 오버슈팅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오버슈팅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단기에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야. 갑자기 너무 늘어났어. 아까 통화량이 일어난 장기에는 물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갔잖아. 그런데 단기에는 짧은 시간에는 조금 다른 모양이더라는 거야.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봅시다. 통화량이 올라가고 장기의 모양과 비교해보면 장기, 요 부분을 우리 장기하고 비교해보면 통화량이 올라갔다, 환율이 올라갔다는 똑같지. 근데 어때? 요게 달라졌지. 물가가 경직적이야.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고 해요. 아, 6교시가 시작됐네요. 자, 물가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요게 오버슈팅을 유발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봅시다. 통화량이 올라갔는데 물가는 변동이 없어. 통화량이 늘었다는 건 뭐야? 아까 앞쪽에 그러면 요 상황이니까 실질 통화는 어떻게 되지? 물가는 변함없는데 분자인 통화량이 늘었으니까 실질 통화량은 늘 수밖에 없겠지. 자, 요거야. 여기서 중요해. 아까는 물가도 같이 따라 올라갔거든, 장기에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 통화량이 같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물가가 변동이 없어. 그래서 실질 통화량이 올라간 거야. 자, 그럼 잠깐 얘가 선생님이 결론적인 얘기를 해줄게. 자꾸 이렇게 설명만 하고 핵심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요 상황, 선생님이 저때 그 영상, 앞에 영상에 보면, 영상 1에서 보면 요게 오버슈팅이 일어난 시점이라 그랬지. 요 부분이 오버슈팅이 일어나고 난 이후의 그 시간 경과 후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1이라고 보고 이걸 2라고 보면 이 1과 2를 모두 합한 결과값이 뭐냐? 이 결과값은 바로 앞쪽에 나왔던 지금 요 결과값과 똑같이 나와요. 똑같아요. 요 모양과 똑같이 나와.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건 장기에 통화량 늘고 자국 물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갔잖아. 그런데 단기에서는 그 오버슈팅의 상황에서는 조금 다르다는 거지. 요 상황이 오버슈팅 상황이거든. 근데 오버슈팅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요런 상황이 또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의 결과, 그때 구매력 평가서의 결과와 같아져. 합하면.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장기 구매력 평가서의 결과와 동일한 값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왜 그런지. 다시 가봅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천천히. 표시 잘 나게 할게요. 제일 먼저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 나오네요. 제일 처음에 통화량이 늘었어요. 그런데 물가가 상승되지 않고 경직적이야. 그러면 아까 앞쪽에 실질 통화량 어땠지? 물가분의 통화량인데 물가는 분모는 변함이 없는데 분자값만 늘었단 말이야.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 어떻게 됐어? 당연히 값이 요거분의 물가분의 통화량이 실질 통화량이니까 실질 통화량 올라갔어요. 요건 알겠죠? 그러면 시중에 실제로 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 금리를 낮추어도 상관없어요. 뭐 돈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싼 가격에 돈을 빌릴 수 있겠지. 그래서 시장 금리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금리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실질 통화량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여. 그렇게 되니까 시장 금리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에 돈을 투자했던 외국 기업이나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더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겠지. 그래서 외화가 바깥으로 다른 나라로 막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화가 부족해지겠지. 그러니까 이 외화를 하나 살려면 다른 나라 돈을 하나 살려면 우리나라 돈을 훨씬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개념이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돈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율이 올랐다는 뜻이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 거야. 우리나라 돈 가치가.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다는 건 뭐야? 예를 들어서 1달러에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1달러에 1,300원, 1,400원 한단 말이야. 환율이 상승했잖아. 이 말은 우리나라에 외화도 없는 데다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상태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요 상태 자체가 뭐라고 했지? 요 상태 자체가 요 과정 1이라고 보신 요 과정 자체가 오버슈팅이 일어난 시점. 자, 여기서 보면 그래프로 보면 T 상황이야. T.
그래프도 아니까 요 t가 뭔지 알죠? 시간이란 뜻이지만 시간 중에서 오버슈팅이 일어난 시점을 t라고 표시했어요. 오버슈팅이 일어난 시점이야.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통화량이 이미 늘어난 상태인데 그대로인 상태인데 물가가 올라가. 자, 그러면 통화량이 그대로야. 변함없어. 그런데 물가가 올라갔어. 자, 선생님 이렇게 썼지만 다시 글로 쓸게요. 다시 바꿀게요. 자, 다시 할게요. 자, 통화량은 변함이 없어. 그대로야. 그런데 물가가 올라갔어. 자, 근데 그럼 어때? 분자가 작아졌으니까 이 물가분의 통화량이 실질 통화량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은 내려가지. 실질 통화량이 내려가. 그러면 앞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질 통화량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싸게 빌릴 수 있단 말이야. 비쌀 필요가 없지. 그래서 결국 시장 금리가 이번에는 실질 통화량이 내려갔기 때문에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 돈이 귀해졌어. 실제 진짜 통화량이 줄어든 거야. 통화량이 줄었다는 거야. 통화량이 줄면 돈의 가치가 좋아지잖아. 그래서 금리도 올라가. 돈 빌리려면 그 이자를 더 많이 지불해야 돈을 빌릴 수 있어. 그리고 통장에 돈을 넣으면 금리를 더 많이 줘. 돈이 귀한 시대니까. 은행에서 돈 더 많이 줘. 근데 앞쪽에 우리가 금리가 내려갔을 때 외화가 유출됐잖아. 다른 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오니까 외국에 있던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야. 우리나라 다시 들어와. 막 들어와.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돼? 외환을 많이 보유하게 돼서 환율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좋아지는 거죠. 환율이 떨어지는 결과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앞쪽에 쓰면 요 두 개를 합한 것이 장기의 값과 같다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 같은 데서 단기에는 이라고 하면 요 오버슈팅이 일어난 요 시점을 단기라고 보면 되고요. 요 두 개의 값이 합해진 게 장기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이해했다고 치고요. 다시 한 번 더 또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들을 그래프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프로. 제일 먼저 통화량부터 볼게요. 통화량. 자, 통화량은 처음에 이만큼 있었어. 처음에 어떤 시점에 처음 출발점에 이만큼 있었어. 그런데 오버슈팅이 일어났다 안 났다는 것은 통화량이 엄청 갑자기 요 T가 오버슈팅이 일어난 시점인데 왜 오버슈팅이 일어났냐면 통화량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일단 그 전제는 통화량이 늘어났어. 그래서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야.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 있는 이 그래프가 통화량 그래프가 될 거야. 통화량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야. 자, 이 1, 2를 합한 게 장기라고 했기 때문에 1이라는 게 여기 1, 이게 2. 합한 게 장기의 개념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했지. 장기의 구매력 평가설과 동일한 결과값이 나온다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물가를 볼까요? 이 물가 여기 보세요. 물가는 처음에는 경직적이라 했어. 이것 때문에 오버슈팅이 발생하거든. 자, T 시점에 오버슈팅이 발생한 이 시점에 물가가 안 올라가. 그냥 있어. 있다가 자, 물가는 그대로 있었지. 시간이 경과하면서 물가가 올라가. 그러니까 이 오버슈팅이 일어난 시점에 물가 그대로 있고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 그래프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실질 통화량은 어때요? 올라갔는데 내려왔어요. 실질 통화량은 올라갔는데 내려왔어요. 자, 실질 통화량 올라갔는데 내려갔어요. 실질 통화량이랑 시장 금리. 요 잘 봐두세요. 뒤로 넘기니까. 자, 요렇게 넘기면 보이려나? 자, 요렇게 놓고 할까? 조금 작아서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4개를 동시에 보려면 요 방법밖에 없네. 그치? 요렇게 봅시다, 그럼. 자, 아까 그럼 다시. 통화량은 여기에서 처음에 이만큼, 예를 들어 통화량이 시중에 1억이 있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요 오버슈팅 시점에 2억으로 늘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통화량이 늘어서 그대로 유지됐잖아. 통화량 그래프. 너무 글자가 작아요. 그죠? 너무 작아요. 그 다음에, 물가는, 그 다음에 통화량 다음에 물가죠. 물가는 경직적이에요. 요 시점에서 경직적인 거 되게 중요해. 경직적이가 시간이 지나자 점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 통화량 갈까요? 실질 통화량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대로란 말이 나와. 원래대로. 자, 원래대로란 말이 있으니까 좀 크게 해서 볼까? 자, 크게 해서. 원래대로라 했으니까 자, 실질 통화량은 처음에 어땠어? 처음에 봐봐. 처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왔어? 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 통화량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이만큼 올라갔어. 쑥 올라갔어. 오버슈팅에.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다시 내려옵니다. 서서히. 이렇게. 원래대로 할까, 원래대로. 자,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갈까요? 실질 통화 왜 올라가지? 물가 경직성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물가분의 통화량이 이게 실질 통화량이잖아. 그런데 이 단기에는 물가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쑥 올라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가도 같이 상승하잖아요. 시간이 경과되면.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 거야. 원래대로 내려와. 본문에 보면 원래대로 내려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대로 내려온다. 자, 그 다음 시장금리 가볼까요? 자, 실질 통화량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도 나왔죠. 수능 문제에도 요 그래프는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능 문제에도 나와 있는 금리 볼까요? 금리. 시장 금리는 어떻게 됐었죠? 시장 금리는 어때? 오, 시장 금리 보이나요? 내려갔다가 올라갔어요. 내려갔다 올라갔어요. 시장 금리 내려갔다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시장 금리 자, 요게 T 시점. 오버슈팅이 일어난 시점에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때요? 올라갔죠. 근데 선생님 얘는 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요만큼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요렇게 올라가요? 시장 금리는요. 실질 통화량이 어땠었죠?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왔죠. 그죠? 실질 통화량과 연계되어 있어요. 실질 통화량과 연계되어 있어서 실질 통화량이 똑같으면 실질 통화량이 변화가 없으면 금리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서 금리가 떨어지고 자, 통화량이 늘어나서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게 금리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는 원래 여기 있던 것이 자, 오버슈팅이 일어났을 때 금리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요.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환율과 오버슈팅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했던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나오는 것은 환율에 대한 거예요. 환율은 제일 중요하기도 한데요. 어렵기도 하죠. 자, 처음에 환율이 A 지점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통화량이 확 늘었어. 통화량이 느니까 어떻게 됐죠? 장기의 그 구매력 평가설에서는 통화량이 늘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여기 물가가 경직적이지 않았다면 아마 요까지 정도로 올라갔을 거야. 환율이 요 정도로 올라갔을 거야. 환율이 요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경직적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어떻게 됐죠? 시장 금리가 실질 통화량은 늘어났고 금리가 들어갔어. 자, 요 시점에 실질 통화량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죠? 금리가 내려가면서 결국 금리가 내려가 외화가 유출된 거야.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외화 유출이 일어났어. 외화 유출이 일어나면서 돈의 가치가 더 떨어졌어.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야. 그럼 요게 만일에 B고 요게 C라면 한 C가까지 올라간 거죠. 그럼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지금 오버슈팅이 일어났을 상황의 그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자, 요거는 오버슈팅이 일어난 시점이고 요 뒤에는 이제 시간이 경과잖아. 시간이 지나가면 뭐 때문에 물가가 신축적으로 물가가 이제 점점 영향을 받아서 그 실질 통화량만큼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서서히 내려오는데요. 이때 내려오는 것은 처음에 장기에서 구매력 평가서에서 예상한 물가가 신축적일 때 예상한 환율만큼만 내려와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값은 어때요? 처음보다 B까지 갔으니까 환율은 오른 거야. 환율은 똔똔이 아니야. 오른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그 그림으로 봤을 때 최종 끝에 나오는 이 지점들 있죠. 끝에 나오는 지점들을 통해서 본다면 지금 다 지워져서 그런데요. 결국 장기의 구매력 평가설에 나오는 그 상황과 동일하게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그림을 여기다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통화량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 다음 물가는 어떻게 됐다 했지? 물가는 바로 오르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요 T시점에서 멈춰 있어요. 물가는. 그러다 서서히 올라간다. 그 다음에 물가? 그 다음에 실질 통화량은 원래 이 정도 있었으면 T시점에 어때? 실질 통화량이 물가가 경직이기 때문에 슉 올라갔다가 원래대로 내려오지. 그 다음 시장금리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면 금리도 변하지 않거든요. 자, 금리가 T시점. 자, 여기 T시점이잖아. 그지? T시점에 금리가 내려갔다가 서서히 올라간다. 되겠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환율의 경우는 자, T시점에서 오프쇼팅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엄청 많이 올라가. 예상치 한 2배로 올라갔다 치자. 그지? 그게 뭐냐? 물가 경직성과 외화 유출 때문이지.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장기의 환율 정도로 내려와요. 그죠? 장기 환율.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되지? 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그려볼까? 이렇게 가서 요렇게. 그지?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 모든 것은 물가 경직성 때문에 일어난 거야. 출발점은 전제로 통화량이 늘었을 때에 물가가 경직적이지 않을 때의 상황은 경직적이지 않은 상황은 장기 구매력 평가설로 설명되고 물가가 경직적인 단기에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요 상황이 와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이 상황과 이 1이라고 선생님 편의상 붙인 1과 2가 합해진 상황이 최종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장기라는 개념은 요 끝에 요 그래프의 맨 끝부분이 장기라는 개념이야. 장기에는. 그러면 결국 실질 통화량은 봐. 장기까지는 실질 통화량은 처음과 똑같은 높이고 금리도 처음과 똑같지.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랑 금리는 처음과 똑같아. 실통과 금리는 변함없어. 반면에 어때? 통화량은 일단 올라갔지. 근데 실질 통화량은 처음과 똑같고 물가는 어때? 결국은 올라갔어. 여기 물가 올라갔지. 통화량 올라갔지. 물가 올라갔지. 환율은 어떻지? 환율은 처음 지금 여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도 처음 여기 A 지점이라면 한 B 지점까지는 올라가 있어. 요만큼 올라갔잖아. 그래서 통화량 늘고 물가 늘고 환율 는 게 장기에는 이런 결과값이 그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단기가 시간이 지나면 장기의 결과값 단기에 일어난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장기의 구매력 평가설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결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은 이 영상을 한번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고 등교 수업 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